결혼 3년 차였어요. 다들 요즘은 늦게 낳는 게 대세라더라 하며 별말 안 했지만 그 말은 겉으로만 그랬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속으로 제 뱃속을 계속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설 명절이 지나고 시아버지의 환갑잔치가 열렸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던진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3년이면 애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니? 혹시 병원은 가봤어? 그 순간 식탁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숟가락 소리마저 멈춘 정적 속에서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남편인 민수는 단 한마디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질만 계속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달라졌어요. 민수는 퇴근 후 말없이 밥만 먹고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갔고 침대는 어느새 각방으로 갈라졌습니다. 가족단체 대화방에선 저를 뺀 채 다른 며느리감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스크린샷으로 누군가 보내준 걸 보고서야 알게 됐죠. 애 못 낳는 며느리 둬서 뭐하나? 재혼해야 하는 거 아니야? 3년이면 충분히 기다렸지. 그런 말들이 제 눈에 들어왔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혼자 병원에 다녀왔어요. 결과는 배란장애라는 진단이었습니다. 치료만 받으면 충분히 임신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어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나 치료받으면 우리도 아이 가질 수 있어. 희망이 있다고 했어. 하지만 그 순간 민수는 냉정하게 고개를 젓더니 제 손에서 진단서를 빼서 찢어버렸어요. 됐어. 사실 나도 더 이상 널 기다리고 싶지 않아. 말없이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오더군요. 거기엔 이미 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했던 건지 서류는 구겨진 흔적까지 있었어요. 짐 챙겨. 오늘 안으로 나가줘. 그 말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집에선 제 물건들이 어느새 현관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옷가방을 발로 차며 말했죠. 다음엔 애 잘 낳는 며느리로 데려올 거야. 넌 우릴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어. 눈이 펑펑 내리던 2월의 밤이었어요. 저는 코트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가방 2개만 들고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도 잡히지 않았고 걸어 나오는 길에 누군가 저를 스쳐 지나가며 중얼거리더군요. 저 여자 버림받았대.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발걸음이 휘청거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마음속 추위가 더 매서웠습니다. 그날 밤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생각했어요. 3년 동안 정성껏 살림을 꾸리고 시부모님께 효도하려 애쓰고 그 사람만 바라보며 살았던 시간들이 모두 헛된 꿈이었던 건가요? 한편의 영화처럼 저는 그렇게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었다는 걸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민수와 연결된 기억들 뿐이었거든요. 고향 친구 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 은영이는 아무 말 없이 우리 마을로 와라며 주소 하나만 보내주더군요. 기차를 타고 내려간 곳은 경상북도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은영이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찻집 들꽃향에서 방 하나를 얻게 됐고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설거지와 청소, 잔심부름을 도맡았습니다. 월세는 일손으로 대신하는 조건이었어요. 시끄럽던 도시와 달리 이곳은 매일이 고요했습니다. 새벽엔 닭 우는 소리로 잠이 깨고 저녁엔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고요함이 오히려 마음속 울음을 더 크게 들리게 만들더군요.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찻집에 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마을 어르신들이었어요. 할머니들은 저를 보며 저 애는 왜 이렇게 마른 게 밥은 먹고 다니나?
하며 걱정해 주셨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그 따뜻함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마을 보건소에서 혈압 측정 봉사를 오던 간호사가 제게 물었어요. 간호보조일 해보지 않으셨어요? 손길이 참 섬세하신데. 할머니들 차 따라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이 계기가 되어 은영이가 소개해준 인근 청송종합병원 간호조무사 자리에 지원하게 됐어요. 자격증은 없었지만 병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처음 병원에 출근하던 날 하얀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보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집에서만 맴돌던 제가 다시 사회로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거든요. 처음엔 겁도 많고 위축됐습니다. 주사기 정리하는 것도 서툴렀고 환자 차트 읽는 것도 어려웠어요. 선배 간호사들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작아지고 싶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환자들을 돌보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더군요. 특히 소아과에서 아픈 아이들 옆을 지킬 때마다 잊고 있던 감정이 꿈틀거렸어요. 열이 나서 끙끙거리는 아이의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고 주사 맞기 무서워하는 아이 손을 꼭 잡아주면서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모성이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나도 엄마가 되고 싶다. 그 마음이 다시 살아났어요. 민수가 찢어버린 진단서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치료만 받으면 충분히 임신이 가능하다던 의사 선생님의 말씀도요. 어느 날 밤 병원 옥상에서 별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언젠가는 나도 내 아이를 품에 안아볼 수 있을까?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가슴 속엔 희미한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찻집과 병원을 오가는 단순한 일상이지만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은영이 어머니는 우리 수진이가 많이 밝아졌네 하며 흐뭇해하셨고 병원 동료들도 처음보다 훨씬 자신감 있어 보인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밤에 혼자 있으면 서울에서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민수의 차가운 눈빛, 시어머니의 독한 말들, 현관 앞에 나뒹굴던 제 짐가방들. 그럴 때마다 베개를 꼭 안고 참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조금씩 상처를 아물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운명이 저를 위해 준비해둔 새로운 만남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걸 말이죠. 병원엔 얼마 전 외국인 난임 전문의 한 분이 새로 부임해왔어요. 한국계 혼혈이라는 박현준 의사였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그를 알렉스 박사라고 부르더군요. 처음엔 거리감이 있었지만 그는 유난히 환자와 직원들을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부드러운 그는 항상 환자들에게 먼저 미소를 건네며 인사했습니다. 한국말도 유창했지만 가끔 억양이 조금 다를 때가 있어서 그럴 때면 환자 할머니들이 이 의사 선생님 참 재미있네 하며 웃곤 했어요. 어느 날 오후 제가 소아과 병동에서 정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알렉스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이름이 수진 씨죠? 혹시 이전에 산부인과 진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순간 움찔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 건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아, 죄송해요. 그냥 환자들을 돌보시는 모습을 보니까 특별히 아이들에게 애정이 깊으신 것 같아서요. 혹시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시다면 도움이 될까 해서 말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털어놓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좋을 뿐이에요. 며칠 후 늦은 저녁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겨울비가 내려서 길이 미끄러웠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큰일이 터졌습니다. 눈에 바짝 내린 비 때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저를 향해 돌진해왔어요. 그 순간 누군가가 제 몸을 힘껏 끌어당겨 쓰러뜨렸습니다. 귀에서 끼익 하는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고 차는 제가 서 있던 자리 바로 앞에서 멈췄어요.
눈앞이 하얘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 침대 위였습니다. 제 옆에선 알렉스 박사가 다리를 감싸쥐고 앉아 있었어요. 그의 바지가 찢어져 있고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랐죠? 박사님. 박사님이 다치셨잖아요. 당신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눈물이 터졌어요. 누군가가, 그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 날 지켜준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더군요. 민수는 결혼 3년 동안 저를 위해 다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박사님도 다칠 수 있었는데. 그냥 못 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수진 씨는 이 병원에서 정말 소중한 분이거든요. 그날 밤 알렉스 박사는 제 곁에서 밤새 지켜줬어요. 간호사가 집에 가서 쉬세요라고 해도 환자가 깨면 무서워할 수 있으니까라며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다시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거 어때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무슨 검사요? 임신과 관련된. 혹시 과거에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해결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수에게 찢어졌던 진단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의사가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했던 말도요. 정말 괜찮을까요? 검사부터 해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제가 정성껏 도와드릴게요. 그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용기를 내서 그의 진료실 문을 두드렸어요.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전 병원에서 받았던 진단과는 달리 더 정밀한 검사가 가능해진 상황이었거든요. 수진 씨는 임신이 불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억울해서요. 기쁨보다는 분노가 먼저 올라왔어요. 왜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 쉽게 버렸을까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미래를 보세요. 수진 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알렉스 박사의 말에 눈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알렉스 박사의 치료는 정성스러웠어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정해진 시간에 병원에 와서 호르몬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직원 복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줬어요. 치료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처음 몇 주는 몸이 적응하느라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감정 기복도 심했어요. 어떨 때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기도 했죠. 은영이 어머니가 요즘 우리 수진이가 왜 이리 예민해졌나 하며 걱정하실 정도였어요. 하지만 알렉스 박사는 매번 정상적인 과정이라며 안심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배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임신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파트너가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민수와 헤어진 후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요. 지금은 혼자예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같은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제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물론이에요. 수진 씨는 이제 충분히 준비됐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정말 혼자서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수에게 버림받았을 때 포기했던 꿈이 다시 현실이 될 수 있다니. 며칠 후 최종 결정을 내렸어요. 체외 수정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알렉스 박사는 용기 있는 선택이라며 격려해줬고 병원 스태프들도 모두 응원해줬어요. 시술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주사를 맞아야 했고
초음파 검사도 자주 받았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설렜습니다. 마침내 제 몸에 생명이 깃들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죠. 그리고 2주 후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임신 확인 검사를 받는 날이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알렉스 박사가 검사지를 들고 나타났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어요. 축하해요, 수진 씨. 임신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알렉스 박사가 초음파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쌍둥이에요. 아니, 새쌍둥이네요. 임신 확인서에 찍힌 새쌍둥이라는 글자를 보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의사, 간호사 모두가 박수치며 축하해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3개나 자라고 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민수에게 애 못 낳는 여자라고 버림받았던 제가 이제는 새 생명의 엄마가 된 거예요. 임신 초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물만 마셔도 토했고 몸무게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어요. 새쌍둥이라서 그런지 배도 빨리 나오기 시작했죠. 병원 일은 임신 5개월까지만 하기로 했어요. 은영이 어머니는 처음엔 놀라셨지만 금세 기뻐하며 저를 돌봐주셨어요. 혼자 애 셋을 어떻게 키우려고. 걱정이긴 하지만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라.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소식을 알게 됐고 모두들 축하해주며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알렉스 박사는 더욱 세심하게 검진해줬고 건강한 아이들이 태어날 거예요라며 항상 격려해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제왕절개로 태어난 새 아이는 모두 건강했어요. 첫째를 안아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민수와 똑 닮았더군요. 눈매며 입꼬리까지 그대로였어요. 너, 어디서 왔니?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내 전부야. 엄마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셋째까지 모두 품에 안고 보니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함이었어요. 민수는 저를 버렸지만 저는 이제 3명의 사랑하는 존재를 얻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5년이 흘렸습니다. 새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저는 병원 근처 작은 단층집에서 아이들과 지내고 있었어요. 은영이 어머니가 소개해주신 집이었는데 마당도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았습니다. 첫째 민준이는 정말 똘똘했어요. 어린이집에서도 반장감이라며 선생님들이 칭찬하곤 했죠. 둘째 민서는 예쁘고 착했고 막내 민호는 장난꾸러기지만 애교가 많았어요. 세 아이 모두 저와 닮기도 했지만 첫째는 여전히 민수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가끔 민준이가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멀리 계셔. 대신 엄마가 아빠보다 더 많이 사랑해줄게. 알렉스 박사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었어요. 아이들이 아프면 직접 와서 봐주기도 하고 때로는 장난감이나 과자를 사들고 놀러 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도 알렉스 삼촌을 무척 좋아했어요. 삼촌이 우리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민서가 한 번은 그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알렉스는 웃으며 삼촌도 너희들이 내 아이들 같아라고 말해줬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아이들과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새 아이가 장난감 코너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민준이가 제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엄마, 저기 아저씨가 우리를 계속 봐요. 고개를 돌려보니 멀리서 한 남자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수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렸지만 그를 알아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조금 살이 찌고 머리가 약간 빠진 것 외에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민수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특히 민준이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진, 여긴 왜? 그리고 이 아이들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잠깐만. 혹시 이 아이가? 민수가 민준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민준이는 엄마 뒤에 숨으며 무서워했습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민준이의 질문에 민수는 더욱 당황한 표정이 됐어요. 그리고 저를 빤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 정말 아이를 낳았구나. 언제? 어떻게? 상관없잖아요. 제가 차갑게 말하자 민수는 당황한 듯 더듬거렸어요. 아니야, 상관 있어. 혹시 이 아이가? 네. 엄마, 우리 집에 가요. 무서워요. 민서가 제 다리에 매달렸고 막내 민호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아, 집에 가자. 우리가 떠나려 하자 민수가 뒤쫓아왔어요. 수진아,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제발. 하지만 저는 아이들과 함께 택시를 잡아 타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택시 안에서 뒤를 돌아보니 민수가 멍하니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그 아저씨 누구예요? 라며 계속 물어봤지만 저는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알렉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민수를 만났어요. 정말요? 괜찮으세요? 아이들을 봤어요. 특히 민준이를. 눈치챈 것 같아요. 알렉스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걱정되시죠?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지켜야 해요. 이제 와서 나타나서 우리 삶을 흔들 권리는 없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민준이가 제게 와서 물었어요. 엄마, 그 아저씨가 내 아빠예요? 아이는 뭔가 느낀 게 분명했어요. 저는 민준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진짜 아빠는 너를 사랑으로 키워주는 사람이야. 엄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커져갔어요. 민수가 다시 나타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며칠 후 현실이 됐습니다. 사흘 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무렵 아이들과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문 앞에서 벨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양손에는 장난감 봉지와 과자 상자를 들고 있더군요. 수진아, 나야. 잠깐만 얘기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누구예요? 라며 물어봤지만 저는 잠깐만 있어라고 하며 밖으로 나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어. 계속 생각해봤는데. 그 아이가, 첫째 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내 아이 맞지? 나와 똑같이 생겼잖아.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죠? 지금 와서.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심이 느껴졌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 말, 5년 전엔 왜 못했나요? 그때는 내가 바보였어. 엄마 말에 휘둘리고 주변 사람들 시선만 신경 쓰고. 정말 후회하고 있어. 후회요? 지금 와서 후회라니. 그때 집 안에서 민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누구랑 얘기해요?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아이들이 기다려요. 잠깐만 제발. 아이들 좀 보게 해줘. 내 아이들이잖아. 당신 아이들이 아니에요. DNA 검사라도 해보자. 분명히. 필요 없어요. 그 아이들에게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민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대문 앞에서 말이죠. 수진아,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 모습을 보니 과거가 떠올랐어요. 결혼 초기에 싸우고 나면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하던 모습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민수 씨, 일어나세요. 안 일어날 거야. 너가 용서해 줄 때까지. 일어나라고 했어요. 제 목소리가 커지자 집안에서 아이들이 나오려 했어요. 저는 서둘러 문을 열고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아, 안으로 들어가 있어. 엄마가 금방 들어갈게. 다시 나와서 민수를 보니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당신이 나를 버릴 때 난 임신할 수 있다는 진단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찢어버린 건 당신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혼자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았거든요.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믿지 않았죠.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그때 치료받았으면.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당신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놨잖아요. 수진아. 저는 혼자서 치료받고, 혼자서 임신하고, 혼자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새쌍둥이를요. 당신 없이도 해냈다고요. 민수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새쌍둥이. 셋 다 내 아이야? 아니에요. 제 아이들이에요. 당신은 저를 믿지 않았고, 저는 혼자서 해냈어요. 그러니 이제 아이들과 제 삶에서 물러나 주세요. 안 돼. 내 아이들인데 어떡해. 당신 아이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때 집안에서 민준이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엄마, 왜 소리 질러요? 무서워요. 민준이를 본 민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정말 나를 닮았구나. 민준이는 민수를 보더니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 저 아저씨 누구예요? 왜 울어요? 저는 민준이를 안으며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민수는 한참 동안 민준이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일어났어요. 수진아,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기회를 한 번만. 기회는 5년 전에 끝났어요. 민수가 돌아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복잡했어요. 분명 미워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저의 평화로운 삶을 지켜야 했어요. 그 후로 민수는 계속 나타났어요. 매일은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집 앞에 와서 서성거렸습니다. 때로는 장난감이나 과자를 가져오기도 했고, 때로는 그냥 멀리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만 바라보기도 했어요. 아이들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그 아저씨 자주 와요. 우리를 왜 계속 봐요? 민서가 불안해하며 물어봤을 때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인 것 같아. 하지만 아이들도 바보가 아니었죠. 특히 민준이는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민수가 너무 가까이 다가와서 아이들과 이야기하려 했어요. 제가 급히 나가서 말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나는 그냥 내 아이들을 보고 싶을 뿐이야. 당신 아이들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을 거예요? DNA 검사를 하자. 그럼 확실해질 거 아니야. 필요 없어요. 이 아이들에게는 당신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있어준 사람들이 아빠예요. 그 말에 민수는 당황한 듯 물었어요. 함께 있어준 사람들. 혹시 재혼했어? 그런 게 중요한가요? 당신이 알 바 아니잖아요. 사실 재혼한 건 아니었지만 알렉스가 아이들에게는 아빠 같은 존재였어요.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주고 생일날엔 케이크를 사다주고 주말이면 놀이공원에도 데려가줬거든요. 며칠 후 민수가 또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수진이가 누구랑 살고 있는지 아세요? 마을 김할머니가 그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남자가 와서 자꾸 너희 얘기를 물어보더라. 뭔가 수상해서 아무 말도 안 해줬지.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제 사연을 알게 됐어요. 은영이 어머니가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 여자가 얼마나 힘들게 애들 키우는지 아는가? 지금 와서 나타나서 뭘 어쩌자는 건지. 마트 아줌마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진짜. 혼자 애새 키운 것도 대단한데 이렇게 당당한 엄마 처음 봐요. 그 남자는 뭐 하는 놈인지, 지금 와서 왜 나타났는지.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어깨 펴고 살게 됐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제가 약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은 알렉스가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따라와서 물어봤대요. 혹시 수진이 남편인가요? 알렉스가 그 얘기를 들려줬을 때 저는 화가 났어요. 뭘 그렇게 캐묻는 거예요? 정말 끈질기네요. 수진 씨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그분도 나름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심이라뇨? 눈빛이 정말 후회하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알렉스의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이미 내린 결정을 바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준이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엄마, 내가 그 아저씨랑 닮았어요? 왜 그런 걸 물어봐? 어린이집 친구들이 그 아저씨가 내 아빠 같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벌써 소문이 아이들 사이까지 돌고 있었나 봐요. 민준아, 진짜 아빠는 널 사랑하는 사람이야. 생김새는 중요하지 않아. 그럼 알렉스 삼촌이 우리 아빠인 거예요? 삼촌은 삼촌이고 엄마가 너희들의 엄마이자 아빠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생각해봤어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민수가 언제까지 이렇게 나타날까? 아이들이 더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실을 말해야 하나?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민수가 아무리 후회하고 있다 해도 저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저를 버린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후회는 당신 몫이에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아이들 방으로 가서 새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만 있으면 세상 무서울 게 없었어요. 1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가끔 나타났지만 예전처럼 집 앞까지 오지는 않았어요. 멀리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지켜보거나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포기한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3명이 함께 등교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특히 민준이는 동생들을 잘 챙겨주는 든든한 형이 됐어요. 엄마, 오늘 선생님이 가족 그림 그리라고 했어요. 민서가 집에 와서 말했을 때 저는 잠깐 걱정됐어요.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그릴 텐데. 뭘 그렸어? 엄마, 민준이 오빠, 민호, 그리고 알렉스 삼촌이요. 민서가 그림을 보여줬는데 정말 예쁘게 그려놨더군요. 저희 4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따뜻한 가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알렉스 삼촌이 의사라고 하니까 멋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이미 우리가 완전한 가족이었던 거예요. 알렉스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는 밤중에라도 달려왔고 제가 힘들 때는 아이들을 봐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수진 씨, 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알렉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데요? 저희 정식으로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아이들도 저를 좋아하고 저도 정말 이 아이들을 제 자식처럼 사랑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다리고 있었던 말이기도 했어요. 알렉스, 급하게 답하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다만
저는 수진 씨와 아이들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하지만 알렉스는 민수와 달랐어요. 가장 힘들 때 제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거든요. 며칠 후 마음을 정했습니다. 알렉스, 저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알렉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더니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아이들의 진짜 아빠가 되게 해주세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셋 다 너무 기뻐했어요. 와, 알렉스 삼촌이 우리 아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아빠 있는 거예요? 예쁜 결혼식 할 거예요?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을 보며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결혼식은 작고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병원 동료들이 모두 축하해줬어요. 새 아이가 꽃을 뿌리며 앞서 걸어가는 모습이 정말 예뻤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멀리서 민수가 지켜보고 있는 걸 봤어요. 슬픈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 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어요. 신혼여행은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로 갔어요. 바닷가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알렉스가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이런 가족을 꿈꿔왔어요. 저도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네요. 아이들과의 일상이 전부가 된 지금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막내 민호는 아빠가 최고야. 하며 알렉스 볼에 뽀뽀하고 민서는 아빠, 나중에 의사 될래요라고 말합니다. 민준이는 아빠처럼 사람 도와주는 일 할래요라고 하죠.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어요. 엄마, 그 아저씨는 정말 내 친아빠였어요? 이제 7살이 된 민준이는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 하지만 진짜 아빠는 알렉스 아빠야. 널 사랑으로 키워주는 사람이 진짜 아빠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알렉스 아빠가 최고예요. 민준이의 대답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면 그때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민수에게 버림받지 않았다면 알렉스를 만나지 못했을 테고 새 아이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한때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새 아이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나를 버린 사람은 후회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나는 버려진 게 아니라 더 큰 행복을 찾기 위해 새로운 길을 걸어온 거니까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엄마가 된 지금, 과거의 상처는 이미 아물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말이에요.